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길이세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 어지럽습니다. 미국장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작은 조금 좋나 싶더니 2차 전지가 쭉 하락하니까 덩달아 우리나라 증시도 폭삭 주저앉았죠. 이 와중에 경제 소식은 어떤 게 있는지 빠르게 공부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 왼쪽의 차트를 보다시피 1월 들어 증시가 좋지 않습니다. 싹 다 음봉인 걸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는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반등일 뿐, 그러니까 많이 하락했으니까 살짝 튀어오르는 것뿐, 추세가 바로 상승으로 바뀌기에는 어렵다, 이러한 전망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NH투자증권의 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하락 후 되돌림은 가능하지만 실적 시즌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1월날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고, 특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따라서 관련주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락을 할 수 있기에 전부 다 오르는 그런 것들은 기대하지 말고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유진투자증권은 코스피가 지금 저평가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고 추가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추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코스피가 2300 중반선, 그러니까 지금보다 100포인트 정도 하락한 수치겠죠. 그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원달러가 1360원을 단기 찍거나 이 정도까지 만약에 간다면 거기가 강력한 바닥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과거 고금리 장기화 우려 때 환율이 1360원까지 간 바 있었는데, 그 라인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거기가 저점 아니겠니? 혹시나 이제 하락하면 거기서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겠니? 이러한 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증시를 보면 좀 많이 답답합니다. 아니, 미국이 저렇게 뭐 S&P는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혹시나 코스피가 추가 하락을 한다면은 2400이 깨지면은 그때부터는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락의 주인공은 바로 2차전지였습니다. 최악의 문이 열렸고 이제는 떨어지는 칼날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오늘 장 초반 2차전지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잘 버티던 에코프로비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과거 뭐 LG화학, 그 다음에 뭐 LG엔솔, 삼성 SDI 등등 그 친구들은 이미 진작에 떨어지는 칼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딱 한 명의 희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코프로비엠이었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급등하면서 나 갈 거야 라고 외친 적이 3번인가 있었는데, 하지만 결국은 전부 다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오늘 10%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차전지가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테슬라의 약세 때문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고, 게다가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리포트가 2가지가 나왔는데 4분기 영업이익 적자 가능성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바로 얼마 전 LNF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2023년이 적자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리튬 가격 하락,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에 당연히 업황이 좋지 않다는 건데, 그런데 에코프로비엠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시각이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삼성증권은 에코프로비엠의 목표 주가를 25만원, 유진투자증권은 20만원, 지금 이렇게 10% 떨어져도 25만원인데 추가적으로 한 20%는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2차전지에 대한 시각은 계속 동일합니다. 올해 한번 강하게 저점을 쳐준다면 그때가 바로 매수기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러한 저점이 어딘지는 알 수 없어서 우리가 뭐 바로 매수하자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겠죠. 최소한 떨어지는 칼날이 끝나고 커터향이 한번 터지고 난 다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개인적으로 미국 대선이 이제 9월 아니겠습니까? 그 전 어느쯤 한 여름쯤에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앞당겨지거나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뭐 계속 나오고 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혈 경쟁이 이어집니다. 글로벌리 전기차 상황은 당연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전기차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는 최근 들어 독일에서 10% 정도의 가격 인하를 또 단행했으며,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도 5% 정도 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렇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러는 이유는, 작년에는 테슬라가 먼저 선빵을 쳤죠.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비아디가
테슬라보다 더 먼저 가격을 인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테슬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 두 개만 이러는가 봤더니 그게 아닙니다. 현기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 이미 1,000만 원 정도 인하해서 팔려는 전략을 꺼내고 있으며, 또한 폭스바겐도 GM도 전부 다 인하 전쟁에 뛰어들고 있어서 그만큼 전기차 수요가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구나, 수요가 너무나 바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할인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공모주는 해야죠. 자, 이번 주 공모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장하는 친구들도 있고 청약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죠. 일단 상장하는 친구들 한번 정리해보자면은 24일 수요일 대신 스펙과 우진엔텍이 따로따로 상장을 하고요. 스펙 같은 경우는 그냥 좋은 가격이 바로 매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따따블 가능성이 높은 우진엔텍은 따따블 갔다면은 다음날 매도, 혹시나 못 갔다 그렇다면 바로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HB 인베스트먼트, 26일에는 현대힘스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청약하는 친구들은 뭐가 있나 봤더니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IBK 스펙이 있고 이닉스, 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청약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목금에는 신형 스펙과 스튜디오 3익이 있는데, 일단 신형 스펙은 청약하시고 스튜디오 3익은 수요일날 결과가 나오겠죠. 그때 보고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닉스는 삼성증권, 스튜디오 3익은 DB금투기 때문에 혹시나 계좌가 없다면 미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DB금투는 만약에 청약을 하시려면 화요일까지는 계좌를 만들어야 청약할 수 있다는 거, 이것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레딧 IPO 준비 중. 미국의 인터넷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을 알고 계신가요? 요 친구가 IPO에 나선다고 합니다. 참고로 레딧은 20년의 역사를 지닌 대형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하루 방문자만 무려 7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곳이라고 볼 수 있고, 예전에 게임스톱 공매도 사건 등 밈 주식 열풍을 이끈 플랫폼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DC인사이드 그런 것들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레딧이 오는 3월 IPO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주관사 등 선전 작업에 현재 착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1년 인정받은 기업 가치는 100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최대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한 상장 후 흥행에 성공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다가온다. 트럼프의 존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특히 힘들어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 아시다시피 친환경 주식인데요. 이미 우리가 작년 말부터 올해 친환경, 전기차, 2차 전지는 트럼프 당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미리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트럼프가 공화당 내에서 압도적인 표를 받았다, 그 소식이 뜨자마자 미국에서도 친환경 주식이 급락을 했고요. 한국도 덩달아 이때부터죠. 하나솔루션 15% 하락, CS윈드 11% 하락 등 며칠 만에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의 하락은 당연히 과도합니다. 아직 당선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락하는 건 좀 아쉽죠. 하지만 불확실성, 그 다음에 투자심리 악화, 이러한 단어로 충분히 지금의 하락이 설명이 가능하고, 제 생각에는 아마 올 여름쯤 그때 친환경 친구들이 계속 바닥권이라면은 2차 전지와 같이 아마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구글 헤드셋 하드웨어 개발 멈춤. 아니 길이, 이거는 메타버스 관련한테는 악재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무슨 일인지 보도록 할게요. 구글이 증강현실 하드웨어 팀을 해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바로 애플의 비전 프로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등장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정작 구글의 구글 글라스 기기는 경쟁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드웨어는 그냥 포기하고 소프트웨어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해봐도 미래 공상과학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하드웨어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 또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포기했나 봤더니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구글의 동맹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전략은 소프트웨어는 지네들이 개발하고 하드웨어는 삼성전자 등 각자 잘하는 거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협업해서 애플에 대항한다는 전략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메타버스나 아니면 헤드셋 이쪽에 큰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MR 헤드셋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이폰이 제일 처음에 나온 그 시절쯤이다 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관련 주가는 계속 올랐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봤을 때는 아직도 이르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항상 주식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공부해놓고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빠르게 들어가는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어야겠죠. 향후 한 5년 뒤에 어떠한 시절이 열릴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올해 1억대 이상 AI폰 팔겠다.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폰을 1억대나 팔겠다, 이러한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향후 2년간 글로벌 AI폰 시장에서도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할 것,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다시 삼전이 탈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러한 소식이 많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도 좋긴 한데요. 최근 들어 많이 오른 바 있습니다. 제 5030 보다시피 야, 이거 이렇게 올라야 되나 싶을 정도로 오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리스는 이제 여기 말고 다른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스마트폰 관련주, 카메라 관련주 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은 최근 지속적으로 성장이 닫혀 있었다가 오랜만에 다시 크게 성장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도 당연히 뜨거울 수밖에 없겠죠.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홍철 없는 홍철팀. 요즘 K그룹을 보면 갈수록 외국인이 많아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그러한 그룹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번 주에 공개가 되는 비차라는 JYP 걸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멤버 중에 한국인이 없다는 소식. 그렇다면 멤버가 누군가 봤더니 캐나다 국적, 한미 이중 국적, 미국인 3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엔터사들을 통해서 많은 글로벌 그룹들이 만들어져 있으며 주 무대가 한국이 아닐 뿐 활발한 활동을 각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인이 한 명도 없지만 그 그룹은 K-팝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목표주가 급락. 불핑 악재가 여전히 살아있는 YG엔터, 대신증권의 목표가를 9만원에서 6.5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불핑 단체 활동 시기 예측 불가 플러스 베이비 몬스터의 음반 발매 시기가 2분기로 미뤄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증권가가 봤을 때는 24년이 YG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기가 될 것, 이렇게 본다고 하고 왼쪽의 주가를 보다시피 완벽하게 떨어지는 칼날이다 보니까 당연히 건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YG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바로 신인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데 베이비 몬스터의 활약상에 따라 주가가 다시 반등에 성공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부동산 이야기 중에서 오피스텔 이야기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피스텔 시장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 서울에서 오피스텔이 매매된 건수는 7,685건으로 22년 대비 절반이나 줄어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정부도 110 대책을 발표하며 비아파트 단에서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지만 올해 및 내년 준공하는 소형 신축 오피스텔, 빌라 등은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이러한 세금을 산정 시 주택수에서도 제외를 해준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최근 들어 입지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긴 한데,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신축에만 적용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오피스텔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이러한 뷰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홍콩 ELS 원금 손실 60%. 올해 들어 홍콩 H지수가 10%나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연계한 ELS 증권 손실이 60%가 넘을 정도로 사실상 이거는 회생 불가능이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빠졌지만 홍콩이 진짜 난립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장대 음봉이 그냥 파바박 박히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작년 말만 하더라도 5,700인데 어느덧 5,000이 깨지는 모습, 4,99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5대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 H지수 ELS는 올해 들어만 2,296억의 원금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투자들이 집단 시위에 나서고 있는 등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곧 뉴스에 대서특필 되겠네요. 다음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점심 가격. 자, 여러분들 점심 한 끼에 보통 얼마를 쓰시나요? 서울 직장인들은 10,000원으로 식사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정도라고 합니다. 김치찌개 1인분 가격도 8,000원을 돌파를 했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점심을 사 먹으면은 한 8,000원 그리고 한 10,000원 그 정도 생각하고 나가는 터라 아마도 여러분들도 비슷할 듯 합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의 나라 일본은 아직까지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점심 가격이 서울의 반값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직장인 용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000원에서 6,000원, 이 가격이 점심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도 지금 현재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거의 몇십 년 동안 디플레이션이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 물가가 오르면서 일본인들도 1,000원, 2,000원 올라가니까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편의점 도시락, 저렴한 도시락,
이러한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공유 킥보드 타는 MZ세대. 작년부터 택시 요금이 인상되며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20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 분석에 따르면 연말 기준 평균 택시 이용률은 21년 13.2%에서 23년 11.2%로 낮아졌다고 하고, 반면에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모빌리티 앱 이용률은 21년 대비 250%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저 개인적으로도 동의합니다. 이제 여러 명이서 탈 때는 택시가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혼자 혹은 둘이 탈 때는 공유 킥보드만한 게 없겠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탈 수도 있고 짧은 거리를 타도 되기 때문에 20대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다음입니다. 자, 요거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매달 배당 주는 테슬라 ETF. 테슬라 주식을 토대로 매달 배당 수익을 지급하는 ETF가 국내도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매월 1.25% 수준의 월 배당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언제 출시되는가? 바로 23일 내일입니다. 내일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 ETF가 출시될 계획인데, 참고로 이 ETF는 테슬라 커버드 콜 전략과 국내 회사채를 결합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미 커버드 콜 전략은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대표적인 상품이 왼쪽에 있는 이 친구죠. TSLY. 서학개미들 사이에서도 인기인 상품이다 보니까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 거보다 우리나라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TSLI를 매수하면 매매 차익에 대한 22%의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하지만 국내 상품인 테슬라 인컴 ETF에 투자하면은 배당 소득세만 적용이 되며 연금 계좌로 투자하면은 과세도 이연되니까 만약에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은 연금 계좌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 ETF를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 보셔야겠지만 상황만 잘 맞아떨어지면은 거의 1년에 15%에 가까운 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입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오늘 민생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걸 폐기하기로 했으며, 그리고 단통법도 드디어 폐지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통신사들 간 가격 경쟁이 더 활성화될 수 있어서 폰을 더 싸게 살 수도 있어 보이는데, 단통법 폐지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대형마트 소식이 나오자 이마트는 장중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레고캠바이오 앞으로 2배 가까이 상승 가능. 유진투자증권이 레고캠바이오에 대해 좋은 뷰를 내놨다고 합니다. 올해 제약바이오 중 최선호주이며 목표가 9.2만원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레고캠바이오의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레고캠바이오가 강점 있는 ADC 의약품은 항암제 시장에서 처방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참고로 지난주에 오리온이 레고캠바이오를 인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진 바 있지만 결국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전히 AI 기대감은 살아있습니다. 올트먼 방한, SK와 만난다. 이번 주 샘 올트먼 CEO가 방한한다는 거 우리가 계속 봤었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국내 스타트업,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들과 만남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 만나서 뭔 얘기할까요? 당연히 AI 칩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AI 반도체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다른 쪽에서 만들 수 있는 사람 없나 이러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하이닉스가 있을 듯 합니다. 그 외에도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논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좋은 소식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고, 2차전지는 이제 겉터움까지 터졌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루 만에 방향이 바뀔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테슬라 실적까지 보고 그때 또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케이셨습니다. 빠이요.